행복한 양쌤의 즐거운 역사교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나요? 4월 11일. 음, 어, 정답. 어, 아는 친구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요.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올해가 바로 101주년 되는 해이죠. 한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면서 치열한 투쟁을 벌였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조금 아픈 역사의 내용입니다. 독립운동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권을 빼앗겼는지,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지 그 과정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또 하나, 무너져가는 나라 앞에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제 국권 침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준비됐나요? 네. 교과서 206쪽 펴시기 바랍니다. 206쪽 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맨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 그림이 어떤 모습입니까? 덩치가 큰 사람과 덩치가 아주 왜소한 두 사람이 링 위에 붙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도대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 저 뒤에는 뭐예요? 담 너머에 걸터가지고 제대로 이거 경기장에 입장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다 누구지? 무슨 일이지? 자, 옆에 보시면은 덩치가 큰 사람은 러시아인, 왜소한 사람은 일본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판 붙는 거구나. 자, 이 그림은 1904년 르뿌띠 파리지엔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 실린 백인과 황인이라는 제목의 사파입니다. 자세히 이 벨트를 보시면은 유럽 챔피언이라고 써져 있고요. 아시아 챔피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 주자가 한판 붙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팔짱 낀 사람은 영국이고요. 모자 쓴 사람 미국이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이 한판 싸움, 도대체 뭘 두고 벌이는 싸움인 거지? 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발 밑에 딛고 있는 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구경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굴까? 경기장 입장도 못하고. 이 사람은 바로 청나라입니다. 바로 관람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 채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의 모습까지. 자, 청나라는 왜 이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배우지 않았어요? 청나라는 이미 누구한테 깨졌죠? 바로 작년에 배운 여러분, 청일전쟁으로 인해 한번 이미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주 한반도 지역의 이 패권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러시아는 크게 그리고 일본은 작게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백인 우월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러시아가 이긴다고 생각했던 이 전쟁은 예상과 달리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국과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죠. 야, 도대체 이 러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에 어떤 비극을 가져다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한반도의 패권을 먼저 잡을 뻔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어디죠? 그렇죠. 일본이죠. 일본이 바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청나라로부터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이 만주와 한반도의 이권을 차지할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때 태클을 걸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죠? 러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무엇으로? 삼국간섭 기억나요? 러프, 독 세 나라, 이 중에 러시아가 주도했죠.
그래서 일본을 한번 꺾어버렸고, 이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조선이 러시아로 붙으려고 하자 왕비를 살해해버렸고, 고종은 결국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 운동, 왼쪽 보시면 의화단 운동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처럼 대규모 농민운동이었는데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하면서 많은 수의 민중들이 베이징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이 베이징에 있는 유럽 외교관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유럽에서 이 군대를 파견했었는데요. 그때 러시아가 이것을 핑계로 군대를 만주에 계속 주둔을 시켰던 것이죠. 즉 삼국 간섭, 아관 파천, 그 다음에 만주의 군사 주둔까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 러시아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 세력을 넓히는 것을 계속 차단하고 있었죠. 그러니 일본은 이 러시아와의 한판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이권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하고 뭐 독립협회가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당시 일본 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러일 전쟁은 이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무너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거대한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은 동맹이 필요했죠. 영국과도 동맹했고요. 그게 1차 영일동맹입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이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지지를 선언했었죠. 결국 이렇게 영국과 미국의 든든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일 전쟁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태성 선생님께서 배웠던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 조약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고 교과서에서 이 조약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약은 바로 한일의정서인데요.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대한제국 정부는 국외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선언.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너네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중립 이렇게 선언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음대로 조약을 맺어버렸죠. 이게 바로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 내용은 배웠죠.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 사료 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일의정서. 이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이 뭐라고 배웠어요? 한일의정서의 핵심. 바로 군사 용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 문구가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죠.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한 땅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를 놓거나 어떤 군사시설을 건설할 때 우리 민간인들의 집이나 어떤 땅들을 빼앗거나 사람들을 마음대로 끌고 와서 일을 부리고도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일본이 맺었던 조약이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죠. 제1차 한일협약.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특징은 뭐였어요? 바로 고문정치죠. 고문정치. 바로 누구를 통해서? 재정고문 메가타와 외교고문 스티븐슨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과 외교를 간섭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 다음 조약은 이제 을사늑약을 가는데요. 이 을사늑약은 우리의 외교권을 뺏는 건데 을사늑약을 맺기 전에 일본은 여러 열강들로부터 한반도의 지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일전쟁 이후에 성급하게 이권을 먹으려다가 열강들에 의해서 후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강들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길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공격적으로 이제 한반도 지배를 승인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대패했기 때문이죠. 발틱 함대가 뭐냐고요? 자, 이 당시 러일 전쟁은 이 동쪽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 극동함대, 즉 동쪽에 있는 함대들은 이미 전쟁 초반에 일본에 의해서 괴멸했고요. 그러다 러시아의 본 함대, 바로 여기가 발트해입니다. 이 발트해에 있는 발틱 함대가 러시아의 해군 주력 함대였죠. 이 함대를 출동시켜서 일본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 유럽을 뺑 돌아서 동아시아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오는 가장 최단 거리는 바로 어디를 지나는 거였냐면은 여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것이 최단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함대는 이 길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을 지원해주고 있던 영국이 바로 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틱 함대는 아프리카를 뺑 돌아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무려 220일 동안 29,000km를 항해했습니다. 1904년 10월에 출발해서 1905년 5월에 도착했으니 이 군인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배 타다가 죽을 지경이었죠. 이 힘들고 지쳐있던 발틱 함대가 이 대마도 대한해협에 도착하자 이 일본군 함대의 공격을 받아서 이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참 허망하죠. 이렇게 이제 발틱 함대까지 격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승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강화 조약을 맺기 전에 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이고요. 영국으로부터는 영일동맹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대신에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주고 또 일본도 한국을 지배하는 대신에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서로 딜을 한 것이죠. 서로 식민지 먹는 거 터치하지 않기로 딜을 했던 것이고요. 영국도 아까 앞서서 맺었던 1차 영일동맹을 갱신함으로써 미국, 그 다음에 영국의 든든한 지지를 받았고 전쟁에서 패배한 누구는 러시아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의 이권을 이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해주는 조약을 맺습니다. 자, 미국, 영국, 러시아가 모두 한반도의 지배를 승인하였으니 이제 일본은 거칠 게 없었죠. 그래서 일사늑약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사늑약을 왜 늑약이라고 부를까요? 이 늑약은 한자를 잠깐 써볼게요. 자, 굴레 늑에 이 약속할 약자입니다. 굴레 늑에 약속할 약, 즉 굴레를 씌워서 약속했다.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약속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강제로 굴레를 씌워서 강제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늑약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대신들을 위협했던 것인데요. 오른쪽 신한민보에서 나온 이 사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일협약도, 즉 일사늑약을 우리가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제2차 한일협약. 이 협약이 이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풍자하는 의미로 위협할 협자를 써서 한자로 한일협약다라고 하는 만평을 올릴 정도였죠. 보면은 이 고종은 이 거부하고 있고 일본은 칼을 들이대고 있고 사인을 엄한 놈이 하고 있죠. 외부 대신이. 이런 당시 을사조약 당시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요. 이 한일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은 강탈당하였고 통감부가 그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종이 동의하지 않은 이 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최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5명의 을사오적,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의 이 을사오적들. 당시 대한제국의 총애를 받던 대신들이고 당시 엘리트 출신들, 공부도 잘했고 해외에서 외교관도 갔다 올 정도로 대한제국의 미래를 맡겼던 대신들인데 이들이 무책임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의식을 갖고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사오적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을사오적들이 맺은 을사늑약이 당시 민중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국가의 이 권한은 내정, 이 내부를 다스릴 권한과 외정, 외교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그 중에 외교권을 뺏겠다고 하니 국가 권한 중에 절반이 날아간 것이었죠. 그걸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을사오적 중에 하나인 이근택의 이 노비의 이야기인데요. 이근택이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후덜덜덜 진짜 아이고 내가 죽으면은 겨우 조약 도장 찍고 왔네 하니까 당시 있던 노비가 부엌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 매국노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아 해서 네가 이 나라를 팔아먹고 왔구나 하면서 참지 못하고 다시 본인의 원래 집이었던 한규설의 집으로 도망쳐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물며 노비마저도 분노할 정도로 당시 민중들의 울분은 어마어마했었고요. 이 노비가 원래 모시던 주인인 한규설은 당시 을사늑약에 반대하다가 일본 헌병들에게 끌려갔던 사람이죠. 이렇게 늑약 체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장을 냉큼 찍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을 잃게 되었고요. 당연히 고종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했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특사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했으나 결국은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오히려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맺은 조약이 한일 신협약입니다. 정미 7조약이죠. 이를 통해서 통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고요. 통감은 원래 외교만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내정 간섭 권한을 크게 강화시키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는 무슨 정치? 차관 정치가 핵심이었죠. 그 이후에는 군대도 해산시키고 사법권과 경찰권도 뺐었습니다. 또한 일진회 같은 단체를 이용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이 병합 여론, 즉 우리 일본 천황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여론을 일진회 같은 친일 단체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국권이 하나 둘씩 빼앗겨 가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른바 병합조약, 마지막 나와 있죠. 이른바 병합조약, 이걸 바로 이 경술국치라고 하죠. 경술국치. 정확히 말하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8월 29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제국을 강제로 억지로 침략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한제국과 그 일본 제국이 병합을 했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요. 병탄이라는 용어는 이제 남의 재물이나 영역을 빼앗다라는 의미가 강해서 병탄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었고요. 일본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합방은 대등원 관계. 또
자존심이 있어서 대등하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병탄 합방이 아닌 병합이라고 하는 오묘한 문자를 통해서 마치 이 자신들이 평화롭게 한국과 이 병합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아주 강제적으로 침략했던 것인데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일제가 러일 전쟁 이후에 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을 깨고 러시아를 제끼고 나서 러시아, 미국, 영국의 승인하에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세하게 이 조약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교과서 209쪽에 보면요. 일제의 한국 국권 강탈 과정과 불법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1, 2, 3 세 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밑에 문제 자료 1번, 2번, 3번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탐구활동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읽고 밑에 물어보는 답에 답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여러분 탐구활동 잘 해결해 보았나요? 자료 한번 읽어보았어요?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영상 넘기면 안 돼요. 잠깐 멈추고 안 읽어본 친구들은 꼭 자료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강의를 이어서 듣길 바랍니다. 자, 이 자료의 핵심 내용은 일제가 우리 국권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맺었던 조약들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약의 성립 조건이죠. 조약의 성립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임, 조인, 비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위임은 바로 뭐냐면은 이 우리 국권을 가진 주권자로부터 이 외교 조약을 협상을 하기 위한 위임권을 얻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고종의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고종은 이 조약을 맺은 사람들한테 이 권한을 위임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나 조인은 바로 이제 그 조약문에 도장을 찍는 행위인데요. 당연히 이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찍혀야 돼요? 대한제국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실제 대한제국의 도장이 찍히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종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을사오적 중에 하나인 외무 대신 외교부 장관의 직인으로 대충 찍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협상을 했다고 해서 조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협상 결과를 가져와서 당연히 국가의 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권한을 왕이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주권자가 국민이고 국민의 대표가 국회이기 때문에 모든 외교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마지막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더라도 비준, 즉 주권자의 동의, 고종의 허가가 없으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시 고종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약의 성립 조건인 위임, 조인, 비준 중에 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없는 모두 불법 조약이었던 것이죠. 자, 조약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1번 문제 보면은 자료 1.3을 참고로 일제가 강요한 을사늑약과 병합조약의 성격과 그 불법성을 말해보자. 자, 을사늑약의 내용은 핵심은 뭐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조약이나 국제적 약속 맺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뭘 뺏는 거예요? 외교권을 뺏는 것이죠. 조약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외교권을 대신 누가 한다? 통감부를 설치해서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항을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병합조약을 보면은
이것도 일본의 침략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한국 폐하가 일본에게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일본군 폐하가 승낙한다. 마치 우리가 국권을 자발적으로 줘서 일본이 받은 것처럼 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조약문을 결정했죠. 이렇게 최대한 이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성을 숨기면서 조약을 맺고자 했는데요. 이 불법성을 살펴보면은 자, 오른쪽 보세요. 을사늑약의 끝부분. 서명자인 이 한국 외부 대신에 정권 위임장, 즉 황제가 너한테 정권을 줬다라고 하는 종이치네요.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네, 학교에서 종이 쳤을 뿐입니다. 자, 이어가시죠. 외부 대신에 정권 위임장, 그 다음에 황제의 비준서가 없기 때문에 무효죠. 그래서 이 외부 대신에 날인을 받는데 급급한 나머지 공식 명칭마저 써놓지 못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오른쪽 게 을사늑약의 첫 장, 왼쪽 게 끝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외부 대신에 이제 직인이 부랴부랴 찍혀 있고요. 하도 급하게 맺느라 조약에 제목이 없습니다. 네, 제목도 빈칸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없어서 사실은 그냥 한일협약이라고만 돼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한 거고, 우리는 이제 을사년에 맺어진 불법적인 조약이다 해서 을사늑약이라 부르는 거죠. 제목도 못 붙일 정도로 외부 대신에 직인을 겨우겨우 부랴부랴 찍을 정도로 상당히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병합조약을 보면요. 이쪽에는 일본 왕의 이 서명과 어세,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순종의 공식 어세나 순종의 게다가 서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결제용 칙명지보라는 어세를 겨우 찍었고요. 순종의 칠필 서명도 없기 때문에 황제의 비준이 없다는 거죠. 황제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 다 모두 불법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료 2번을 참고하여 내정간섭 강화 위에 썼던 정책. 자, 정미칠조약에서 내정간섭하기 위해 어떻게 썼죠? 자, 1조, 2조, 4조 보면은 통감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핵심은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차관 정치였죠. 차관. 그럼 문제 3번 볼까요? 자료 1, 2와 본문을 토대로 가라에 들어갈 각 조약의 핵심 내용을 적어보자. 이거 핵심 내용 쓸 수 있겠어요? 자, 한일의정서는 뭐예요? 군사의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군사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이미 복습이죠.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가 핵심이고요. 가스라테프트 제1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은 모두 열강에 의해서 누구의 지배가? 일제에 의한 한반도 지배가 열강들이 승인해줬던 거죠.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열강이 승인해줬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정미칠조약에는 통감의 권한이 강화돼서 내정간섭을 벌였고요. 무슨 정치? 차관정치. 이런 내용들이 주로 우리의 국권 간탈 과정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제 침략 과정에서 우리가 빼앗긴 영토,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0쪽 보시면 됩니다. 210쪽 간도와 독도. 위쪽을 먼저 보세요. 우리가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10월 25일. 책에 나와 있죠. 독도의 날입니다. 도대체 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일까?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이곳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죠. 독도는 일본이 침략을 가하면서 뺏었던 우리나라 첫 번째 영토입니다.
그러면 독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211쪽 보세요. 사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시대 이래로 명백한 우리 영토였죠. 이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이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많죠.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신라 지증왕 때부터 이미 이 우상국 정벌을 했었죠. 이사부 장군이요. 그래서 신라 때부터 명백했던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이렇게 편입하던 계기가 바로 러일전쟁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일본도 독도가 우리 한국, 즉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태정관 지령. 여기 보면은 밑에 태정관 지령문 해가지고 이 자료 나와 있죠. 이 태정관 지령 같이 일본이 당시 최고의 행정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자기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지시를 내릴 정도로 사실은 원래 일본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이 러일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에 편입했었는데요. 이때 바로 시마네현에 무슨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는 다케시마 들어보셨죠?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영토에 편입을 시켰고요. 이때의 명분은 무주지 선점, 즉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없었다. 주인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땅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주인이 없어서 1905년에 편입했다라는 이 영토, 사실은 불과 5년 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뭘 선포했기 때문이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여기 주인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사실은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전쟁 중에 불법으로 우리 영토를 강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독도에 대한 이야기는 외교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수업 마지막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도로 넘어갈까요? 210쪽 간도 보시죠. 간도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었던 영유권 분쟁인데요. 원래 이쪽 간도 지역은 이 청나라인 만주족의 고향이었습니다. 잠시 지도로 한번 봐볼 건데요. 동아시아 지도를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네, 1번 대충. 자, 원래 이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었고 여긴 조선이고 얘가 일본인 건 알고 계시겠죠? 원래 여기 있던 만주족들이 무엇을 세웠죠? 후금을 세웠다가 이 후금이 확대되면서 국호가 뭘로 바뀌었죠? 청으로 바뀌었죠. 청으로 바뀌면서 이 대륙을 모두 접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대륙을 접수했던 청나라는 이 만주 땅을 자신들의 신성한 땅이라고 해서 이 중국인들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간도 땅 지역은 한동안 중국인들의 방문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개간을 하면서 농지를 일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나중에 와서 봐보니 이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 관리가 우리 국경선을 명확히 하자라고 했던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로 무엇이에요?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제국 시기로 오면서 이 백두산 정계비에 나온 내용에 논란이 붙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는 서쪽이 압록인 거는 청나라나 우리나라나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동쪽이었죠. 우리나라는 토문강이 숭화강 상류, 숭화강의 상류였기 때문에 이 토문강, 그러니까 이쪽 간도 지역은 우리가 조선의 땅이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청나라는 도문강, 두만강 해가지고 두만강이다. 즉 이 토문강의 위치가 숭화강 상류냐, 두만강 상류냐를 두고서 이게 조선의 주장이고요. 이게 청의 주장이었죠.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이 간도에 대한 적극적인 영유 의지를 피력합니다. 바로 간도에 간도관리사 이법인을 파견해서 간도를 정식적인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제국의 의지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발간된 대한전도라고 하는 대한제국 지도를 보면요. 이 함경북도 위쪽에 이 간도 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도 땅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대한제국은 간도가 우리 영토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직 대한제국과 청나라와의 이 외교 문제, 즉 이 영유권 문제, 영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뺏겨버리죠? 외교권을 뺏기면서 이 간도 문제가 청일 간의 외교 문제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당사자에서 빠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이 문제를 다투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결국은 이 간도 영유권 문제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가로 만주천도 부산권이나 탄강 채굴권을 얻는 등 이권으로 맞바꿔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죠. 그래서 이 간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결국은 이 간도가 현재까지 중국 영토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으로 인해 독도는 처음으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간도에 대한 이 협상마저도 일본이 대신함에 따라서 간도까지 중국 영토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간도와 독도라고 하는 영토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도와 독도는 이 독도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